안녕하세요, 박엄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4, 7세보다 중요한 시기는 없습니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이임숙 소장님은 맑은숲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 소장이신데요. 상담을 20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진 정서 문제 중 70% 이상이 공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 상담과 심리치료를 하다 보면 처음엔 엄마 아빠의 애착 문제, 친구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아이의 공부 문제로 귀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인성, 정서, 공부하는 힘을 기르기 시작하는 4, 7세에 관한 내용을 더 이상은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책에는 꼭꼭 씹어내야 할 내용이 차고 넘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핵심적이다 싶은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정성스레 정리해봤어요. 정말 열심히 정리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10분을 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아이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해요. 저희 첫째는 8살인데요. 3번에 해당되네요. 저는 아이가 어릴 때는 공부에 스트레스 주지 않고 그저 밝고 씩씩하게만 자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집중을 했죠. 아이와 오감놀이도 많이 하고 신나게 놀아줬어요. 책과는 친하게 지냈으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려 노력했고요. 한글 같은 경우도 학교 가면 배울 텐데 굳이 지금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불안해서 입학하기 반년 전부터 한글 학습실을 시작하긴 했어요. 결국 한글을 완벽히 떼지 못하고 입학을 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첫째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숙제를 하려고 책상에만 앉으면 저한테 투정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더라고요. 정말 후회되고 미안하더라고요. 이 책에 44쪽 46쪽에 나온 희수의 사례가 딱 저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머리를 쳤습니다. 6살 때도 7살 때도 씩씩하게만 자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적절한 인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 희수와 같은 스트레스가 나타난다. 자신이 친구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주눅들기 시작하면 아이는 점점 배움을 즐기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수가 틀려도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저 역시 4가지 유형에서 4번과 같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이건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본인의 행동이 아이에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몰라요. 보통 저처럼 문제를 당면한 후에나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말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임숙 소장님의 말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봅시다. 육아에 있어서 아이 정서를 안정되게 키우는 것은 물론 가장 중요해요. 근데 10살까지는 정서가 중요하게 작동하지만 10살 이후에는 안정된 정서로 자란 아이라 할지라도 점점 성격이 까칠해지고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모습 등등 이전에는 보여주지 않던 의아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보면 공부가 시작되면서 공부하는 방법 때문에 아이의 정서가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아이의 불안정한 정서는 사춘기 때 절정을 이루게 되면서 결국엔 공부와 담 쌓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은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에 앞서서 체크해봐야 할 것은 공부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요. 이 책의 32, 33페이지에는 공부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 설문이 있어요. 그리고 34쪽에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부모 자신의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닌 채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식대로만 밀고 나간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공부가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이어지는 교과 학습에만 국한된다는 오해부터 억지로 힘들게라도 공부는 꼭 해야 한다는 신념까지 잘못된 고정관념이 불행한 공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물론 초등 고학년 정도가 되면 난이도가 높아져서 공부가 어렵고 힘겨운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4, 7세의 공부는 절대 그렇지 않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즐겁다라는 인지적 재미가 아이의 온몸에 스며들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장님은 4, 7세 아이 공부의 새로운 기준을 정리해 주셨어요. 부모가 가진 부정적 고정관념이 우리 아이의 공부를 힘겹게 만들고 나중에 고학년이 되어서 공부를 손에서 놔버리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4, 7세 아이를 위한 교육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인지교육과 비인지교육인데요. 여기서 비인지교육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비인지교육은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활동인데요. 이것을 통해 아이의 자존감, 아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학업적 성취에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나요? 바로 비인지교육이에요. 비인지교육이 나중에 아이의 학업적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대요. 그렇다고 비인지교육만 시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인지교육과 비인지교육을 균형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어렵다, 어려워. 이 책에서는 인지, 비인지 교육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는 마법의 열쇠 3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4, 7세 시기에 습득하는 지식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알게 된 하나의 지식이 그 다음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연결다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지식에는 배경 지식, 암묵 지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배우는 걸 통합적 지식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통합적 지식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놀이와 독서예요. 이 내용은 파트 2, 스텝 3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왔던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17살 재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통합적 지식을 바람직하게 발달시킨 케이스로 나와요. 재현이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4살부터 7살 때에는 자동차를 갖고 많이 놀고 초등학교 때는 틈만 나면 자동차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다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싶어졌고 중학생이 되어서 실천합니다. 고물상과 폐차장에서 휠과 타이어 등등 필요한 용품들을 구하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재현이는 현재 맞춤형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의 CEO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요. 재현이의 경우 아주 바람직하게 본인의 관심사를 통합적 지식을 통해 꿈으로 잘 연결한 케이스인 거죠. 그만큼 4, 7세의 통합적 지식이 아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책에는 통합적 지식을 키우는 놀이 방법과 독서 방법을 각각 10가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방법들이 너무 많아 보이죠?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전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씩 시도해 나가고 있어요. 저희 아이 경우에는 지식놀이에는 8번을, 지식 독서에서는 3, 6, 7번을 하고 있어요. 아이는 재밌는 게임이라 여기며 짜증내지 않고 즐겁게 참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쉬운 방법부터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정서와 인지 발달을 균형 있게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마법의 열쇠는 주의력이에요. 주의력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요. 이걸 언제 어떻게 다 키워주나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뭘 알려주고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놀이로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거든요. 또 4가지 모두 해줄 필요도 없어요. 소장님의 말에 따르면 4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2가지를 시도하다 보면 나머지는 시너지 효과가 생겨서 자연스레 상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202쪽부터는 주의력을 키우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218쪽부터는 청각 주의력 놀이, 225쪽부터는 시각 주의력 놀이를 각각 10가지씩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희 첫째는 청각 놀이 중에서 이 3가지를 좋아했어요. 시각 놀이 중에서는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미로 찾기, 색깔 찾기 놀이를 좋아했고요. 저희 애가 좋아하는 놀이들은 딱 글만 봐도 어떤 놀이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아이들과 시도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의 놀이 방법들은 책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3번째 마법의 열쇠는 자기 조절력입니다. 자기 조절력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외부에서 발생하는 방해 요인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서와 동기를 조절해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정서와 인지 발달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정서적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조절력이 발휘되는 순간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기 싫은 과제를 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때 발휘되고요. 또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잘 조절해서 다시 도전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해요. 그렇다면 자기 조절력을 어떻게 키워줄까요? 마법의 열쇠 2인 주의력처럼 놀이로 키워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얼추 글만 봐도 알겠는데 7번은 이게 뭐지?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책에는 감정놀이에 관한 응용 방법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전 그중에서도 거실이나 아이 방에 감정 보드판을 만드는 게 눈이 갔어요. 편안하다, 즐겁다, 심심하다, 화났다 정도의 감정을 미리 그려서 걸어두는 건데요. 지금 아이가 어떤 감정인지 손으로 짚어서 표현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슬프다를 선택을 했다면 그 이유를 묻고 아이에게 들으면서 서운했겠구나, 억울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등 핵심 감정 단어로 표현해주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고요. 이 감정놀이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조절력은 결국 감정 조절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알고 표현할 수 있어야 조절이 가능해지니까요. 자기 조절력이 잘 발달한다면 이제는 자기 조절력에서 자기 조절 학습으로 발전돼야 돼요. 자기조절 학습이란 스스로 공부 목표와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세워 실천한 후에 평가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책에는 자기 조절력 키우는 5가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조절력과 자기 조절 학습력이 발달하면 어려워도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용 정말 많죠? 그럼 여기서 총정리를 해볼게요. 이 책의 핵심은 결국 이 3가지가 균형적으로 발달돼야 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아이가 클수록 공부와 담싸는 모습이 아니라 학업 성취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갈 길이 멀다. 그치만 책에는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언젠간 뒷짐지고 웃으면서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건 두루뭉실한 설명 유지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법과 놀이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이에게 바로 적용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다양한 사례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원인을 알려주니까 쉽게 이해되면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도 많은데 이 책에는 그 외로도 부모들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책은 육아의 필독서라 여기시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봐야 할 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또 꼭 7살까지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까지는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라면 이 책 꼭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했나 모르겠네.